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이 LAPD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지만 신입 경관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LA 경관 수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윌밍턴 지역에서 대형 트럭 천연가스 폭발로 소방대원 9명이 부상했습니다. 2명은 중상입니다.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모두 150여만 명의 소방관과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떠나면서 보험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한인 보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올스테이트는 당장 자동차 보험료 30%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말 폭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늦은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본격적으로 일요일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이번 폭풍의 영향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민 1.5세대 이후 세대는 3명 중 1명 정도만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낙마할 수 있다고 보는 유권자가 절반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연방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원조 예산안의 표결 일정을 취소하고 이달 말까지 조기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6% 올라서 전문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슈퍼볼 우승 축하 행진 중 발생한 총격 사건은 테러나 계획 범행이 아닌 개인 간의 다툼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청소년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미국과 전 세계 소규모 사무실 그리고 가정의 인터넷 라우터 1000여 개에 침투했던 러시아 해킹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보 분야 세계 최대 국제회의 뮌헨 안보회의가 개막했습니다. 푸틴의 정적인 러시아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백악관은 끔찍한 비극이라고 밝혔고 세계 각국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대생들은 같은 날 집단 휴학에 나서겠다고 한국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정부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한 석사 졸업생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실망만 안긴 채 1년도 채 못 채우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에라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오픈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패트릭 켄틀레이가 7언더파 단독 선두, 그리고 안병원 선수는 4언더파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의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벌써 하늘이 꾸물꾸물 흐린 하늘 보이고 있네요. 네, 이번 주말부터 비 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떼강도, 소매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캐런베스 LA 시장이 경관 채용을 늘리겠다라면서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는데 기대만큼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경관 수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LAPD 경관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관 초임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 액수를 증액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동원했지만 경관 채용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LA타임즈가 15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000명에 달하던 LAPD 경관 수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면서 LAPD 예산이 줄어들고 경관이 감축된 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0년 여름에 9,790여 명으로 줄었고 이후 해마다 줄어들면서 9,000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2023-2024 회계년도 동안 경관 수를 1,000명 늘려 9,500명까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해당 회계년도가 마감된 지난해 6월 30일 현재 LAPD 경관 수는 8,908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LAPD 역사상 20년 만에 가장 적은 경관 수입니다. 베스 시장은 경관 수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경관들도 다시 복직시켜 2년 정도 더 근무하게 만드는 정책도 도입했지만 이 정책도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스 시장은 당초 은퇴 경관 200명을 다시 복직시킬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LAPD로 복직한 은퇴 경관 수는 15명에 불과합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동원했음에도 신입 경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젊은 세대에게 경찰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무력 진압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한 데다 젊은 층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요시하면서 경찰직 지원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할러데이나 주말,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APD 경관 수를 9,500명까지 늘리겠다는 베스 시장의 당초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LA시 의회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도 신입 경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라리 경찰의 업무 일부를 다른 민간인 공무원들에게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베스 시장이 신입 경관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경관 초임을 인상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LAPD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 시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경관 채용이 저조한 상황이라 우려했던 예산 부족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경관 부족은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리버럴한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정치색이 진보적인 지역에서 경관의 과잉 대응 시 경관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경관들이 심적인 부담으로 업무 수행 시 몸을 사리는 실정이라 진보 성향 지역을 떠나 보수 성향 지역으로 이직하는 경관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오전 윌밍턴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폭발해 소방대원 9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의 뉴스룸입니다. 15일 오전 7시 윌밍턴 지역 알라메다 스트릿과 노스 헨리포드 애브뉴 지점에서 대형 트럭의 천연가스 탱크가 폭발하면서 소방대원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하버 UCLA 메디컬 센터로 후송됐습니다. 나머지 소방대원 7명은 가벼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한 소방대원은 화상치료 유닛이 있는 LA 제네럴 메디컬 센터로 헬기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압축 천연가스 실린더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불이 난 트럭에는 100갤론짜리 탱크가 2개 있었는데 이 중 1개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천연가스 폭발로 주변 변압기 1개가 폭발했고 화염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는 등 폭발로 인한 여파가 컸습니다. 폭발로 인해 불에 탄 대형 트럭의 잔해들이 사건 현장 주변에 온통 흩어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폭발 전에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 중 발생한 총격 사건은 테러나 계획 범행이 아닌 개인 간 다툼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 다툼을 벌인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들이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를 가는데 총을 왜 들고 갔을까요? 정말 답답한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상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도 청소년입니다. YTN입니다. 미 캔자스시티에서 펼쳐진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를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총격 사건. 테러가 아닌 개인 간 다툼에서 빚어졌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Preliminary investigative findings have shown there was no nexus to terrorism or homegrown violent extremism. This appeared to be a dispute between several people that ended in gunfire.
1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 퍼레이드 행사 현장에 경찰 800명이 배치됐지만 총격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 구금된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 사건 피해자는 모두 23명으로 43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5살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이입니다. The 22 victims age range between 8 years old and 47 years old. At least half of our victims are under the age of 16.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캔자스시티에선 지난해 발생한 182건의 살인사건 대부분이 총기 관련 범죄였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다시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reality of it is a lot of this can be prevented if members of legislato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ongress, just have the courage to act with reasonable gun safety laws.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 들어서만 50차례나 발생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늘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치솟는 범죄율 등으로 캘리포니아의 보험시장이 급변하면서 신규 가입이 까다로워지고 보험료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보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일 미주 한인 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가 LA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팬데믹 이후 급변한 가주의 보험 시장 속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회 측은 팬데믹 이전에는 보험 시장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구조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주의 불투명한 경제 상황, 급증하는 차량 절도와 주거치 및 강절도 사건, 두드러진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난 자연재해 등의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현 상황에서 보험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가주에서 전면 철수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최근 한인들이 보험료 인상 통보 혹은 보험사의 사업 중단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시장 상황인 하드마켓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모든 부담이 한인 가입자들에게 떠넘겨지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무보험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점점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라는 것들을 강화시키고 일단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고객분들은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캔슬이 되거나 리뉴얼이 되지 않는다는 노티스를 받게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근래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부터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주택보험의 경우 이제는 화재 피해 외에 집안의 가구나 귀중품이 피해를 입는 것을 감안해 미리 이에 대비하고 홍수, 지진, 엄브렐라 보험 등 그 외의 보험을 따로 확인해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주에서 철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 중에 12%는 비싼 보험료 및 갱신 불가 통보로 인하여 주택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 시장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는 경제 저성장 및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서 미주 한인 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 측은 현 상황에서 가급적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보험 커버리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커버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보험의 경우 가주 당국에서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20만 불 보험을 낼 것이냐, 내 프로퍼티에 대해서 작년에 10만 불을 냈는데, 아니면 은행과의 컨트랙을 satisfy 시키기 위해서라도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으로 가서 베어 미니멈을 들을 것인가, 그런 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 외에도 보험회사 쇼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충분히 살피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 부담 액수를 정확하게 가늠해 유리한 조건의 보험사를 알아보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스테이트가 보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더 이상 신규 보험을 받지 않겠다라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30% 인상하겠다라는 이 대책을 가지고 신규 보험도 다시 받겠다라고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왔습니다. 보험회사들 요새 많이 얄밉죠.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메이저 보험사인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1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발표하고 앞으로 가주의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0%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자들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5%까지 보험료 인상폭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료 인상 계획은 이미 지난해 12월 승인됐다고 보험사 측은 밝혔습니다.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가주에서 지난 수년 새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회사 측으로서는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올스테이트는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가입하는 신규 자동차 보험 디렉트 세일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입자들은 여전히 에이전트를 통해 신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달 7일부터는 에이전트나 전화, 온라인상으로 모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전체 보험 시장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주에서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자동차 보험사입니다. 올스테이트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보험료를 각각 14.6%와 20% 인상했습니다. 스테이팜과 가이코 보험사도 가주에서 보험료를 각각 21%와 12.8% 인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8%가 인상됐습니다. 각 시마다 자동차 보험료는 다릅니다. LA의 경우 프리미엄 풀 커버리지 보험료 연평균이 2,992달러로 이는 가주 평균인 2,688달러보다 11%가 높은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남가주의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겨울 폭풍이 내일 토요일 저녁 상륙하고 내일 토요일은 저녁 이후에 매우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8일 일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나흘간 연속 비가 이어진다고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이번 폭우가 여러 차례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확한 강우량 규모는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LA 카운티 북서쪽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있는 센트럴 코스트 경우에는 최대 5인치의 비가 예상되고 고지대 산악 지역에는 8인치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이번 폭풍으로 2, 3인치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할 것은 그동안 계속된 겨울 폭풍으로 상당한 양의 비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려 현재 많은 물이 땅에 머물고 있어서 이번에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려도 홍수나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말 날씨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햇살이 교차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부터 빗방울 떨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다소 강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는 이슬비 형태로 바뀐 뒤에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48도, 해안 지역은 63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낮 최고 기온은 4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지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홀랜드 드라이버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타이어 하나와 타이어 림도 떨어져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산타페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매직 마운틴 파크웨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5번 사우스 방향에서 710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발렌시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LA 다운타운 27층 고층 건물이 낙세로 도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운타운 구역의 건물 외벽 등 낙서가 최근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뉴스는 지난 14일 최근 LA 다운타운 건물 외벽 낙서 및 공공기물 파손 신고가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 부동산협회는 지난 한 주 동안 LA 다운타운 건물 외벽 낙서 신고가 500%나 급증했다며 오션와이드 플라자 보도 이후 인근 지역 낙서 신고는 3배로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LAP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대형 콘도, 오션와이드 플라자 낙서,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문제로 24시간 현장에 직접 출동해 건물을 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경찰이 3,000시간 이상을 이 해당 건물에 직접 나와 현장 근무를 하면서 약 15만 달러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통제 강화에도 낙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의 역사적인 랜드마크가 영구 폐쇄됐다는 소식입니다. 더 글래스 처치로도 잘 알려진 웨이퍼러스 채플이 어제 영구 폐쇄를 발표한 것입니다. 교회 측은 당장 폐쇄 효력이 발휘된다고 밝히면서 토지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웨이퍼러스는 결혼식을 치르는 곳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경은 결혼식을 포함해서 수천 건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으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여러 가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경기에서 어젯밤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젯밤 11시 38분 온타리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3.8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는 레초쿤카몬과 이쪽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곳입니다.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많은 도시가 걸쳐있는 지역에서 발생해 밤에 잠을 자던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날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렌초쿠카몬과 치노 등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짧지만 강하게 흔들렸는데 많은 집에서 순간적으로 쿵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의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의뢰로 이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1,2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민 1세대 응답자 68%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답한 이민 1세는 32%였습니다. 하지만 한인 1.5세 이후 세대에서는 응답 비중이 뒤집혔습니다. 1.5세와 2세와 3세 응답자는 한국인이라고 답한 비중이 37%, 반면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는 응답은 57%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차세대가 한인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0대 이상 연령층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7, 8%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30대에서는 58%, 20대 이하는 46%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40대 이상 연령층은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7,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66%, 그리고 20대 이하는 57%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한인 밀집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금 거의 없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서점입니다. 이 서점을 한인 타운에 있는 서점을 LA 타임즈가 조명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LA타임즈는 플럴튼 알라딘 서점의 소유주 남민우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년 전 해당 서점을 열었을 때 오렌지 카운티에 약 8개 서점이 있었고 LA에는 또 다른 12개가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렌지 카운티에는 2개, LA에는 5개 서점이 남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어 사용자와 한국어 학습자라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서점은 전자책과 온라인 주문의 증가 속에 주류 서점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플럴튼 알라딘 서점은 줄어든 경쟁자와 단골 손님으로 그래도 다행히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인점 시스템을 통한 배송, 부에나팍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 등도 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점을 일종의 문화 유적지다라고 평가했다라고 고객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LA타임즈는 한국 서점들의 경우 이민 1세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부모, 한국어를 배우려는 비한국인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책 구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요새 온라인으로 많이 보시고 또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은 피오피코 이 LA 도서관 많이 이용하시죠. 네. 가끔 이렇게 책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분야에서 연구 실적과 명성을 쌓아온 명문 의대의 한인 교수가 오랜 기간에 실험 데이터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컬럼비아대 의대 종양외과 학과장인 샘윤 교수와 그의 연구실 멤버인 윤모 박사 등이 저자로 참여한 모두 26개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앞서 분자생물학자 솔도 데이빗은 최근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윤 교수와 윤 박사의 다수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데이빗은 앞서 하버드 의대의 암 연구 권위자들 상대로도 실험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해서 무더기 논문 철회를 끌어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데이빗은 윤 교수의 2008년 발표 논문에서도 복제 이미지로 추정되는 자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윤 박사와 공동 작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더 심각한 데이터 불일치가 관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의 실험 결과에 동일한 이미지가 사용되거나 다른 이미지인 것처럼 보이게 좌우를 뒤집거나 회전을 해서 의도적으로 변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미지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윤 교수가 재직했던 뉴욕의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는 윤 교수 연구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의혹이 제기된 윤 교수 논문을 게재한 연구 저널들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한국 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앞서거나 동률을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대와 더힐, DC 뉴스나우가 공동으로 메릴랜드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건 전 주지사는 44%의 지지율로 민주당 경쟁자로 거론되는 안젤라 엘소브록스 37%를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 카딘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메릴랜드주 2개 상원 의석 가운데 한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한 호건 전 지사는 지난 9일 올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 때 메릴랜드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다음 달 초 연방의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한 허 특검의 의회 공개 증언 추진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허 특별검사는 의회 증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토하고 있고 과거 법무부 근무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준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고 매체는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허 특검은 하원법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지난 8일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보고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계인 허 특검은 약 1년에 걸친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임기 종료 후 민간인 시절 기밀 문서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특검은 배심원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인식할 것이기에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담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11월 미국 대선의 쟁점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또 그에 따른 기억력 저하 문제가 대대적으로 재부각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월 들어 전문가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한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 금융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미국 내 젊은 층의 자산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 연은의 가계 공공정책 연구부서 연구진이 발표한 팬데믹 이후 연령별 자산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40대 미만 미국인의 순자산은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 사이에 80%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40에서 54세 그리고 55세 이상 미국인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10%와 30%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금융자산 가치의 상승률 차이가 연령별 순자산 증가율 차이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최근 미국 및 전 세계 소규모 사무실의 가정에 인터넷 라우터 1000여 개에 침투한 러시아 해킹을 막는 데 성공했다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은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해 미국 등 국가의 군사 및 보안 조직과 민간 기업을 염탐하기 위한 악성 코드, 보세 감염된 해커의 조종을 받는 PC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FBI는 관련 법원 명령을 받아 해킹된 라우터를 감염시킨 소프트웨어와 도난당한 데이터를 복사 후 삭제해 러시아가 해당 라우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 정보위원장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그 실체가 무엇이냐를 두고 떠들썩했습니다. 백악관이 바로 그 위협은 러시아의 위성 공격 역량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현지 시각 14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에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위협이냐는 질문이 빗발쳤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And I'm not in a position to say anything further from this podium at this time. I saw Chairman Turner's statement on the issue, and I want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ere is no need for public alarm. 이런저런 억측이 난무하자 하루 만에 백악관이 답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안보 위협은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위성 공격 역량과 관계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it is related to an anti-satellite capability that Russia is developing. First, this is not an active capability that's been deployed. 러시아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되긴 하지만 당장 직접적 위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공격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It could affect services here on Earth.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That's why we are taking this so seriously. 국방부도 말을 아꼈습니다. Points he made, it's not an immediate threat. It's not an active capability. It has not been deployed. And as you highlighted, it's related to anti-satellite capability. So.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지상이 아닌 우주에 무기를 배치한다면 1967년에 발의한 우주조약 위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포함 130여 개 나라가 서명한 이 조약은 우주를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능력에 대한 주장은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달 착륙선이 우주로 발사된 후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업체 측이 밝혔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자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IM-1 임무를 수행하는 노바시 달 착륙선이 안정적인 자세와 태양광 충전, 휴스턴에 있는 센터와의 무전 교신을 통해 우주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달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사는 지구에 있고 수술실은 우주에 있는 상황에서 원격 수술 실험이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지구촌의 화제 이슈를 KBS가 정리했습니다. 대형 모니터 속 의료용 로봇팔이 조종대를 잡은 의사의 손을 따라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이제는 널리 도입된 로봇 수술의 한 장면 같지만 이번 수술은 잠옷 특별합니다. 지구에 있는 의사가 우주로 보낸 의료용 로봇을 조종하는 원격 수술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모의 수술 실험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우주 탐사 시대에 필요한 의료기술 확립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의료 로봇 개발 업체와 네브래스카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이 우주 의료용 로봇은 지난달 30일 화물 우주선에 실려 지구 상공 400여 킬로미터에 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전달됐습니다. 한정된 수술 공간을 고려해 무게는 0.9kg, 크기는 전자레인지 정도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난관은 지구에서 우주 로봇을 제어할 때 명령 신호를 수신하기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입니다. 이번 원격 수술 실험에선 신호 지연 시간이 0.85초로 기록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알록달록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5가지의 빵들. 일본의 한 전자회사와 유명 베이커리가 합작한 일명 연애 AI 빵입니다. 이 빵을 먹으면 연애할 때 느끼는 감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로 속재료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먼저 AI 기술을 통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대화 등을 기반으로 시각적 지도를 만든 뒤 특정 감정과 연결된 음식 재료를 찾아내 빵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질투맛 빵에는 자색 고구마와 건포도가 들어가 있고 서로 통하는 마음에는 복숭아와 꿀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이런 빵을 만들게 된 이유로 최근 일본 청년 세대에서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 증가 현상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조사 결과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욕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며 여기에서 착안해 연애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AI 빵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 경질됐습니다. YTN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지 열흘, 지난해 2월 말 대표팀에 부임한 지 1년 만입니다. 전술도 선수 관리도 근무 태도도 모두 문제였다는 게 축구협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클린스만 감독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축구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뒤 5경기에서 3무 2패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뒤 최초의 불명예 기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평가전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6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 했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기대 이하 경기력을 보이며 졸전을 거듭한 끝에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뚜렷한 전술이나 색깔 없이 선수들의 개인기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은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대부분을 한국이 아닌 거주지인 미국에서 보내 재택근무 논란도 불러왔고 스타 선수 출신으로 선수단 심리 장악에 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이번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로 무색해졌습니다. 마지막 전력강화위원회에서까지 아시안컵 부진 이후로 선수단 불화를 언급하는 등 클린스만 감독은 끝내 실망만 안기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했지만 대한축구협회 앞에 놓인 문제는 산적돼 있습니다. 당장 새로운 사령탑을 뽑아야 하고 선수단의 내부 갈등도 봉합해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본인을 향한 사퇴설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불명예스럽게 떠난 자리. 일단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새 사령탑 선임이 시급합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부터 홍명보, 최용수, 김기동 등 전현직 K리그 사령탑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새 전력 강화 위원장부터 뽑고 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우리나라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선수가 중심이 된 선수단 내분 사태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정몽규 회장은 밝혔습니다. 선수단의 단합을 이끄는 게 새 감독의 첫 번째 자질이라며 더는 선수들의 상처가 커지지 않게 선수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나 본인에게 쏟아지는 사퇴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1월 4선 도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며 클린스만 감독에게 협회가 줘야 하는 위약금에 사죄를 보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구계에선 12년째 이어지는 정몽규 회장 1인 체제를 제대로 뒷받침하거나 똑바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이 미비한 상태에서 축구협회가 이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번 주말에 NBA 올스타 주간이죠. NBA 올스타전이 일요일에 열립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동부조, 서부조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나누어졌습니다. 보통 뭐 르브론 팀, 커리 팀 막 이렇게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동부조, 서부팀 나눠서 오는 일요일 오후 5시에 경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 뭐 덩크 컨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농구 올스타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10개월 만에 PGA 투어 공식 대회에 복귀했습니다. YTN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27년 문신과도 같았던 나이키 로고 대신 새로운 골프웨어 브랜드 썬데이 레드 로고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신발부터 모자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로고에 호랑이 줄무늬 15개는 우즈의 메이저 우승 횟수로 앞으로 우승이 추가되면 줄무늬도 하나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첫날 1오버 파를 친 우즈는 출전 선수 70명 중 공동 49위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마지막 18번 홀 두 번째 샷은 생크가 나면서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골프 황제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Foot's good. Leg's a little bit sore. Things are a little bit sore, but that's to be expected. That's nothing that we weren't prepared for, and we got some work to do ahead of us tonight and tomorrow. 17번 홀에서 이글을 잡은 안병호는 4언더파를 쳐 선두에 세타 뒤진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후반에는 그래도 제가 본대로 가고 좀 많이 들어가줘서 후반에 좀 좋게 버디하고 이글을 하면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시우와 김주영은 2언더파 공동 15위로, 임성재는 2분파 공동 43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 변동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